이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게으르고 나약하고 본인의 어떤 문제로 그런 거지라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왜 나르시시스트가 소시오패스보다 좀 무서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토킹닥터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토킹닥터스 토닥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르시시스트란 본인의 어떤 결함이나 불안정한 자존감, 정체성 등을 왜곡된 방법으로 가리기 위해서 소위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라고 부르는 이런 적대적인 성격 특성들을 띈 채 주위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이제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 성격적인 결함이 이제 병리적인 정도로 심한 사람들을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저한테 처음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그 주변의 나르시시스트와의 어떤 대인관계 갈등으로 내원을 하시고 계시고요. 제가 종종 드리는 얘기가, 나르시시스트가 한 명 있으면 주변이 초토화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만큼 이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이 두드러진 한 사람이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영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숫자적으로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진단명이 아니에요. 사회심리적인 용어고,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나르시시스트가 진단명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어떤 성격 특성의 조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용어를. 그래서 이 대표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에는 이제 정말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온 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손상돼 있고, 본인의 중요성이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하게 과장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근거 없는 특권의식, 지나치게 관심 받으려고 노력하고, 주위 사람들의 찬사를 굉장히 갈구하고, 질투심이 과해요. 그리고 상당히 착취적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본인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정도만 맺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일 수 있고, 그리고 분노감 등의 감정 조절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고, 이거 외에도 임상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어떤 특성을 얼마나 지니냐에 따라서 나르시시스트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를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라고, 우리가 나르시시스트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의 정석에 해당되는 유형이고, 그래서 대놓고 거만하고 본인보다 못하다고, 외적인 어떤 조건이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딜 가나 특별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특별 대접을 못 받으면 갑질도 서슴지 않고. 근데 이제 이 부류는 굉장히 외적인 요소, 예를 들어 뭐 권력이라든지 외모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사회적인 성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얼핏 보면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모습으로는 막 명품으로 막 이렇게 몸을 치장하고, 이제 고가의 차량을 운전하고, 비싼 식당에서 이제 식사하고, 그런 본인의 모습들을 가장 좋은 놀이터인 SNS에 지속적으로 업로딩을 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질투한다고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는 사회적인 성공을 할 가능성이 실은 높아요. 왜냐하면 어떤 가치보다도 이 외적인 어떤 성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자극 추구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어떤 성향이 있어서 외도를 잘 하기로 알려진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방금 말씀드렸던 과대형 나르시스트와는 얼핏 보면 완전히 반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약간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사람들의 관심 받는 걸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류가 바로 취약형 나르시스트, 내연적 나르시스트라고도 알려져 있는 부류인데, 그러니까 과대형 나르시스트가 약간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이라면 취약형 나르시스트는 조금 덜 매력적인 모습을 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인 관계도 좀 이렇게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은 이 과대형 나르시스트에 비해서는 좀 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뭔가 거만하거나 막 잘난 척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뚱해 있고 좀 글루미하고 약간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르시스트이니까 이런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과대 사고, 본인에 대한 과대 사고는 속으로는 존재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회적인 성공을 이룩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 이렇게 주변을 탓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 악플러나 인터넷 트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취약형 나르시스트로 설명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비판적일 수 있는데 누군가가 본인을 조금이라도 뭐 지적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분노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두 과대형 취약한 나르시스트 유형을 오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과대형 나르시스트라고 보이는 사람이 외적인 조건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뭐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요. 그러면 이 취약형 나르시스트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고, 취약형 나르시스트 갑자기 뭐 주식이 대박이 났다. 그러면 과대형 나르시스트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 그 기저의 심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 번째는 악성 나르시스트. 나르시스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고 이런 범죄와 이 폭력의 이 중앙에 있는 그 나르시스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르시스트적인 특성과 함께 소위 반사회성 성격 특성들을 띠고 있는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나르시스트 유형에 비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신체적, 정서적 해를 가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굉장히 가학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상당히 충동적이고 착취적이고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래서 범법적인 행위도 저지를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랑 이런 악성 나르시스트랑 좀 유사하게 비춰질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천사의 탈을 쓴 나르시스트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바로 공동체적 나르시스트. 이 유형의 나르시스트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 선한 일, 예를 들어 뭐 큰 기부 아니면 봉사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과대성을 이제 드러내고 찬사를 받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는 이런 공동체적 나르시스트적 특성을 띨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본인의 선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선한 행위가 얼마나 알려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이런 좋은 행동들이 반드시 세상에 알려지게끔 SNS나 매스컴을 활용을 하고요. 만약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 엄청난 분노감을 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려지는 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막상 내 어떤 행동이 정말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만족해야 하잖아요. 근데 공동체적 나르시스트는 그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알려져서 본인이 이제 더 위상이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대외적인 이미지는 너무나 선하고 좋지만 실제적으로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착취적이고 정서적으로 학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적 나르시시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 나르시시즘과 악성 나르시시즘이 혼합된 이런 형태 중에 대표적인 경우를 사이비 교주라고 보기도 하죠. 5번째 부류는 본인의 도덕성, 종교적인 고결함, 윤리의식, 특출난 윤리의식 이런 거를 강조하는 독선적 나르시시스트예요. 우리가 뭐 나르시스트라고 떠올리면 좀 거짓말도 잘하고 뭔가 뭐 규율도 안 지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런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나르시스트라고 인지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압적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그런 부족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조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어떤 이해가 아예 없이 그 사람은 당연히 게으르고 나약하고 본인의 어떤 문제로 그런 거지라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게 비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본인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막 경멸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태도를 통해서 본인이 우위에 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어떤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독선적 나르시시스트가 뭐 아빠다. 그러면 이제 이 가족의 엄마를 포함한 모든 자녀들이 아빠가 세운 모든 규칙과 규율에 완벽하게 순응을 해야 되고 정말 군대처럼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어떤 보복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나르시스트가 이런 소시오패스보다 좀 무서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실은 사이코패스는 안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조금 더 충동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행동 조절이 좀 더 안 돼요. 이렇게 분노가 확 일면 바로 이런 어떤 충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잖아요. 분노 폭발이나 이런 충동적 행동들이 잦다. 그럼 그게 초반에도 이제 드러날 수 있는데 뭐 사이코패스도 그렇고 나르시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기의 건강하지 않는 측면들을 잘 감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나르시스트의 특성을 깨닫는 어떤 시기는 이미 내가 관계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간 어떤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막 나르시스트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제 본인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자존감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행동들을 반드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오래 처해 있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은 물론 몸도 아플 수 있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정말 극단적으로 심해져서 자살 사고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갖가지 소화기 질환은 물론이고요. 자가면역 질환, 통증, 심지어는 암이 발병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나르시스트가 얼마나 많냐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유병률을 적게는 1%, 많게는 7%로 이제 보고하는 이런 통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나르시스트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어떤 그에 대한 연구나 통계가 존재하진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해외 나르시스트 전문가는 5명 중에 1명이다. 이런 유의미한 나르시스트적 특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 유독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 주시는 거에는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굉장히 약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분위기 내에서 자녀들이 굉장히 부모와 친밀하고 솔직하게 교류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그렇게 이상하다고 보지 않는 시기가
있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변화를 좀 하고 있지만, 그리고 태어난 순서나 어떤 성별에 의해서 자녀 사이 어떤 차별이 이루어지고, 그런 대우 자체도 이게 실은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았던 그런 문화적인,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아마도 우리나라의 뭔가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지는 거에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자녀에게 너무 과보호적인 이 양육 태도를 보이는 부모들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본인의 어떤 이렇게 뭔가 일부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나르시스트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부모들은 우리가 소위 나르시스틱 익스텐션이라고 자녀를 자기 어떤 연장선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과대성을 자녀한테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점이 없고 정말 완벽한 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는 적절한 정도의 훈육과 가르침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굉장히 학교에서 그 상대 아이를 때렸어요, 이유 없이. 그러면 그거는 아이한테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고 이런 거는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훈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훈육들을 하지 않을 때 이 자녀의 어떤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시즘을 키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너는 완벽해, 너는 뭐 최고야, 막 이런 주입을 계속하고 있으면 자녀 자체의 그 과대성, 그 근거 없이 건강하지 않은 과대성이 이제 증폭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자기보다 우월한 대상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과대성이 좌절되면서 굉장히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하지 않은 과대성이 자리 잡지 않는 아이는, 내가 학교를 갔는데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외모적으로 더 출중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물론 거기에서 거기에서 약간의 그런 위축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누구나 느끼겠지만, 어느 정도 그 건강한 정도로만 어떤 그 심리가 있는 아이는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부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 건강하지 않은 과대성이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는 느끼지 않아야 될 굉장한 무능감을 느끼면서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더더욱더 좀 나르시스틱한 성향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할 정도의 좌절감을 계속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 적절한 정도의 좌절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은 그에 대한 맷집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런 좌절을 전혀 느끼지 않게끔 완벽하게 뭔가 아이를 과보호하는 그런 환경 자체는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나르시즘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외적인 성공, 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반드시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유명해져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자꾸 강조가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런 성과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런 적대적인 건강하지 않는 행동들이 오히려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굉장히 권장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공감, 따뜻함, 친절, 배려, 이런 요소들은 별로 중요시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기질이라는 게 왜 타고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뇌가 어느 부위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저귀가 젖었는데 그게 불편감을 감지하는 뇌 부위가 훨씬 더
다른 아기들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기들은 선천적으로 되게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뭔가 달래기가 어렵고 어떤 아기들은 되게 유순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선천적인 기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 연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들이 어렸을 때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고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유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띌 수 있는 어떤 취약성은 일부 기질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유전적인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에요. 기질이 아무리 조금 선천적으로 예민해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성격이 형성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굉장히 유순한 기질을 타고났었지만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고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하면 건강하지 않은 성격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취약성 이런 기질과 안정적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이 두 개가 만났을 때가 아마도 가장 건강하지 않은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성격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진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서적인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 정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 부모가 뭔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나 심한 우울증 등에 치료받지 않은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을 부모가 앓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물리적으로 뭔가 어떤 이유에서 좀 부재하는 그런 경우에서 이런 정서적인 교류가 안 됐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어떤 상호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어떤 기회가 없고 그래서 애착 관계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형성이 된 경우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런 외상적인 이런 트라우마틱한 어떤 경험들이 반복되는 경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아무리 아이라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아이가 적절한 보호와 어떤 훈육이 필요하지만 아이들도 이게 개별적인 개체로서의 어떤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즉슨 부모가 그런 바운더리를 훼손하고 굉장히 통제적으로 한다든지 그 바운더리를 넘나드는 과하게 넘나드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들이 계속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그 나르시시스트도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그 질문인데 자기애성 성격 장애 치료에 대한 문헌들은 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정신분석 치료라는 치료는 이 성격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대표적인 치료 중에 하나인데 100년 이상 시행된 치료이죠.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왜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포함해서 이런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시즘의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치료라는 것은 내 내면의 결함을 들여다보는 과정이고 이 결함들이 수면 위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보이는 이 적대적인 성격 특성들 자체가 이 내면의 결함을 주변 사람들은 물론 본인 스스로에게서도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형성된 성격 특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처음에는 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자꾸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연락을 두절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계속 뭔가 갈등 관계가 생기니까 이런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처음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진행하면서 이게 본인의 이슈고 본인의 결함이라는 것들이 점차 드러나면서 그 과정 자체를 견디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프랭크 요만스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성격장애 치료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이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생겼었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치료 기간이 적어도 얼마
정도 치료를 받아야지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유만스 선생님의 대답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면담 치료를 받고 4년 정도는 받아야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일주일에 2번 4년의 치료는 뭐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나 뭐 나르시스트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지하기가 참 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정말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이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꾸준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이제 치료자와의 어떤 이런 치료 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치료 관련해서는 왜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냐면 나르시스트랑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랑은 다른 개념인데 왜냐면 이제 치료 문헌이 어쨌든 장애 개념에 대한 치료 문헌들이 이제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나르시스틱한 측면들이 있는 사람들의 변화 유무는 얼마나 나르시스트적 특성들이 두드러져 있냐. 그리고 나르시스트적 특성 외에 이제 건강한 측면들도 이렇게 갖고 있는 정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얼마 정도 그런 건강한 측면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가인 컴버그 선생님께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특성들에 있어서 이 치료가 얼마나 가능한지 아닌지는 반사회성 성격 특성들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반사회성 성격 특성들을 갖고 있을 때는 더더욱더 변화나 이런 치료가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한 사람을 만나면 나르시스트 조종에 잘 말리지 않아요. 나르시스트들이 그런 사람들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나르시스트들은 자존감이 안정적인 사람을 가장 불편해하고 어려워해요. 근데 그 이유는 안정적인 자존감은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결국 되게 안정적인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나 자체를 되게 개별적인 존재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구분이 확실한 거거든요. 나의 장점도 나의 장점이고 나의 문제도 나의 문제고 상대방이 잘한 것도 상대방이 잘한 거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상대방이 잘못한 거고 이런 어떤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이 정체성이 뚜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정체성이 뚜렷한 것이 안정적인 자존감에 중요하냐? 결과적으로 내가 나 자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환경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도 잘 이루고 어느 정도 이런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잘 받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성과고 나는 참 노력하고 나는 참 이렇게 잘하고 있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런 외적인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나는 정말 내가 최고야.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어. 난 정말 완벽해. 이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환경적으로 잘 풀리지만 여전히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나 단점에 대한 인지가 있으니까. 반대로 굉장히 내가 외적인 환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노력해도 결과가 안 되고 뭔가 실패하는 경험들을 할 때 당연히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자존감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환경적인 어떤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본인에 대해서 잘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 정체성에 대해서 뚜렷하고 나의 단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정말 여전히 나의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체성이 뚜렷하면 자존감이 안정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르시스트들은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찬사나 이 외적인 성공이 필요한 이유가 이 정체성 자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겉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특히 과대형 나르시스트들은 굉장히 본인이 되게 거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내면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불안정한 자존감과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적인 어떤 찬사나 이 외적인 어떤 성공이 없으면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요. 그래서 어떤 분노라든지 우울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을 만나면 이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이 장점과 단점이 모두 갖고 있는 어떤 통합된 개체라는 인지를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를 볼 때도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어떤 이 겉으로 보여지는 본인이 보여지고 싶어 하는 모습 이면에 저 사람의 어떤 이 통합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어요. 왜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본인의 결함을 상대방이 보는 그 상황이거든요. 왜냐? 본인 자체가 그런 결함들을 인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명확한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워낙에 본인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그걸 잘 말리지 않아요. 왜냐면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많은 조종, 앞서 얘기 드릴 가스라이팅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조종 방법들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단점들을 공격하고 장점들을 깎아내리면서 하는 어떤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미 나 자신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으면 실은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런 사람들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는 왜 요즘에 소아청소년들 자해나 심한 우울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나르시스틱한 성향이 두드러진 부모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자녀들의 방임, 아동 학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고부간 갈등 이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르시즘과 연관성이 높고요. 남녀 관계에서는 데이트 폭력, 외도, 그리고 의처증, 의부증 이런 이슈들,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유해한 업무 환경이나 성희롱,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는 나르시즘과 연결지어서 시행이 된 연구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요. 더 크게는 어떤 사회적으로는 갑질, 그리고 인종, 성별, 정치적 이념에 따른 극단적인 어떤 집단 간의 갈등, 악플러, 그리고 각종 범죄,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회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이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인지를 하고 변화를 준다면 이런 많은 어떤 이슈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즘을 어느 한쪽의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자기를 사랑하고 되게 귀하게 여기는 되게 좋은 쪽의 의미만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반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나르시스트의 나르시즘,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나르시즘만 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은 나르시즘은 건강한 나르시즘부터 굉장히 병리적인 나르시즘 같이 연장선상에 다 있어요. 근데 건강한 나르시즘을 지닌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잘 묘사한 어떤 책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인용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크레이그 말킨 박사는 본인의 저서에서 이 건강한 나르시즘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어요. 현재 나 자신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을 믿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지니고 있으면 자신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꿈과 판타지를 즐길 수 있으되 거기에 너무 빠져들거나 집착하지는 않는다. 즉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지닌 사람들은 관심과 칭찬을 원하지만 스스로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닌 채 이를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등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클 경우에는 적절한 선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줄 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건강한 나르시즘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를 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이제 어느 시기 이후부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판단하는 게 맞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고,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머뭇거려지고 내가 스스로의 판단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거는 약간 내가 가스라이팅에 노출되고 있다는 어떤 신호일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랑 어떤 관계 안에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저 사람과 하는 대화를 어떻게든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야겠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자체가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꾸 다음 대화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내가 잘못 기억한다고 하고 뭔가가 자꾸 말을 번복하고 하는 느낌들이 반복적으로 들면 이게 정말 안 되겠다. 내가 녹음이 됐든 무슨 형태가 됐든 뭐 그걸 사용할 목적이 아닌 나라도 이거를 내가 나는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대방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나의 어떤 기억의 확인차 내가 이 증거를 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이 있으면 가스라이팅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가스라이팅 한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현실, 느끼고 있는 감정, 지니고 있는 기억들이 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치 이게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현실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현실감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시행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에 가장 자주 나오는 어떤 문구 중에 하나가 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느낄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마치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도하는 거고요. 또 다른 가스라이팅의 형태는 분명히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 너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억들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르시스트적인 친구가 자꾸 늦어요. 약속에 매번마다 한 30분 이상씩 늦어요. 그래서 매번 기다렸던 친구가 참다 못해서 야, 너 왜 자꾸 약속에 늦는 거야? 나도 굉장히 내 시간 아까워. 약속 시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라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르시스트 친구의 반응이 그래 내가 늦은 건 미안해. 근데 너 지난번에 우리 같이 밥 먹고 나서 더치페이 하기로 했는데 너 그 돈 나한테 안 보내줬다? 너 이런 어떤 돈 관련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대화가 결국은 원래는 나르시스트 친구가 늦는 거를 주제로 시작한 대화가 결과적으로는 그 상대 친구가 과거에 잘못한 부분으로 이제 주제가 아예 이제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 돌리기도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고요. 책임에 대해서도 원래는 내 책임의 어떤 일인데 그거를 상대방의 책임인 양 전가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끔 분위기 조장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나르시스트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 외도하는 상대를 뭐 만나러 가는 시간에 이제 없을 거고 뭔가 연락이나 이런 통화하는 것도 좀 미심쩍게 할 테고 뭐 통화 기록도 뭐 예전에는 그냥 있었는데 뭐 기록들이 다 사라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안 걸던 핸드폰 비번을 건다든지 이런 행동 변화들이 있으면 상대 배우자는 뭔가 이상하다, 변화가 있다 감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제 그 나르시스트 배우자를 추궁을 했어요. 당신 요즘에 이상해.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 당신 혹시 외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떤 그 상대방 나르시스트 배우자를 추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배우자가 당신 지금 의처증이야, 의부증이야.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나 지금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 당신 또다시 이런 어떤 얘기에 대해서 얘기 꺼내면 나 당신이랑 얘기 안 할 거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당연히 꺼낼 수밖에 없는 어떤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아예 그 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보고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가스라이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그 당하는 사람이 신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실은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깊이 있게 맺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들은 가까운 관계들 내에요. 그래서 그게 가족이 됐든 친한 친구가 됐든 뭐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어떤 동료나 상사나 뭐 이런 사람이 됐든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가스라이팅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가스라이팅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어떤 가스라이팅에 당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어렸을 때도 나르시스틱한 부모한테서 이거는 너 문제야. 너가 못나서 그래. 이건 너 책임이야. 이러면서 뭔가 자꾸 어떤 상황의 문제를 나의 어떤 문제로 쉽게 여겨지는 어떤 성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다시 성인이 돼서 또 나르시스틱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이건 너 책임이고 너 잘못이고 너 문제고 이런 어떤 가스라이팅이 일어났을 때 워낙에 이걸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기존에 내가 가스라이팅에 이미 많이 노출이 됐었고 그래서 나의 어떤 문제나 나의 책임으로 어떤 돌리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이게 분명히 나의 공로인데 나르시스트적인 상사라든지 동료가 그 업적을 본인 것처럼 뺏어오거나 업무상의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나르시스트 당사자의 실수인데 마치 나의 실수인 것처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르시스트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독 나르시스트들이 이런 가스라이팅 포함은 조종을 잘하기 때문에 늘 본인 탓을 해요. 왜 이 관계 안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걸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왜 변화가 없을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르시스트와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동일시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흔히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기도 하고요. 가스라이팅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르시스트라면 무조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가족의 가스라이팅에 뭔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르시스트 당사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방법밖에는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르시스트, 가족이 나르시스트면 반드시 나를 가스라이팅을 할 거니까. 근데 이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단절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적인 관계 단절 이렇게는 얘기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정말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내담자분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관계 단절을 할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를 대할 때 적절한 거리 두기가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 부모가 나르시스트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녀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이냐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부모가 나르시스트적인 특성이 얼마나 두드러졌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모가 되게 나르시스트적인 측면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너무나 큰 상처와 어떤 고통을 초래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렵지만 더욱더 좀 확실한 어떤 거리두기가 자녀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그래도 내가 부모와 어떤 관계가 단절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명절이나 뭐 생일이나 이럴 때는 찾아뵙고 뭐 일정에 얼마 만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하는 게 내가 더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내가 막상 어떤 교류가 있을 때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치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이제 만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하신다고도 얘기를 좀 들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2시간까지는 이 나르시스트적인 부모와 다투지 않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넘어갈 때 반드시
어떤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타이머를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2시간 시간까지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타이머가 울리는 순간 정말 아무리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고 뭐 화기애애하기도 어렵겠지만 정말 큰 갈등 없이 있는 그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떠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교류를 하는 선이 가장 편한지 외부 사람, 외부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가스라이팅,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은 직장 내에서의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실은 업무적인 거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게 분명히 나의 공로인데 나르시스트적인 상사라든지 동료가 그 업적을 본인 것처럼 뺏어오거나 아니면 업무상의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나르시스트 당사자의 실수인데 그런 실수가 마치 나의 실수인 것처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 직장 동료나 상사와 업무적인 어떤 조율을 할 때는 구두로만 절대 하지 않고 그게 이메일이 됐든 회의록이 됐든 필요하면 어떤 녹취록이 됐든 그런 객관적인 문서화된 자료들을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한 두 사람 사이에 업무적인 어떤 성과가 있거나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물론 모두가 성과는 조금 나의 역할을 뭔가 부각을 시키고 싶고 실수는 조금 상대방 측의 어떤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욕구는 우리가 다들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면 내가 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당신이 이 정도는 잘했고 이거는 잘못했고 이거는 나의 어떤 실책이고 이런 조율과 상의가 가능한데 나르시스트적인 당사자는 절대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정말 공로도 정말 본인은 나중에 예를 들어 수그라만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만 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 자기가 이뤄놨던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는 이 나르시스트와의 어떤 언쟁이 있었을 때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없이는 나를 도와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문서화가 너무나도 나르시스트와 같이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중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현실을 정말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부분을 나르시스트를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내가 그 부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 나르시스트 당사자는 듣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현실을 단단하게 인지하고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르시스트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이게 걸렸어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우리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르시스트 당사자는 그래 내가 외도를 한 건 잘못이지만 내가 외도를 한 이유는 당신이 나를 충분히 지지해주지 않아서야. 당신이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내 옆에 있어주지 않았고 나를 외롭게 뒀고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 이 상황이 초래된 거는 이 당신의 요소가 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현실은 나르시스트가 왜 외도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대화의 포커스가 자꾸 옆으로 가는 거에 말리면 안 돼요. 이 상황은 뭐가 현실이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현실을 붙들고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가까운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를 정말로 지지해주고 나와 정말 깊이 있게 교류해주고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상대의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이팅에 흔들리고 내 자신을 의심하고 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 나의 현실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는 너가 믿고 있는 게 맞고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맞아.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옳지 않아라고 진심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나르시스트가 곁에 있으면 다른 어떤 관계들을 맺을 에너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나르시스트 당사자가 너무나 나의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와 이것들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제 더 이상 어떤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더더욱더 내 주변에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없는 나르시스트가 있다. 그러면 내가 더더욱더 정말 진실되고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나르시스트 당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이 정말 유의미한 어떤 우울증, 불안증의 어떤 증상들을 갖고 병원에 내원하시거든요. 근데 나르시스트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독 나르시스트들이 이런 가스라이팅 포함은 조종을 잘하기 때문에 늘 본인 탓을 해요. 본인 탓, 자기의 잘못인 줄 알고 이게 뭔가 왜 이 관계 안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왜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상태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상대방이 건강하지 않은 특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인지를 위해서는 나르시스트 당사자의 특성, 심리, 건강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특성들이 결국 건강하지 않은 특성들이 되다 보니까 뭔가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인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부정적인 어떤 내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냐. 너무나 이건 오히려 나르시스트들 당사자들도 굉장히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또한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의 이슈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과 책을 통해서 얘기 드리는 나르시스트들은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본인으로 인해서 상처받는지에 대한 어떤 인지를 갖고 변화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의 어떤 결함과 이런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큰 고통과 어떤 피해를 가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갈등과 이 나의 어떤 아픔이 이게 나의 문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의 어떤 특성들로 인해서 초래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더욱더 행복하고 관계 안에서의 어떤 자유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